중대재해는 사업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04명 이상 사망한 세월호 참사, 무려 1700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그리고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압사 사고.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 역시 중대재해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되어 있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다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재해로 시민이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대규모 재해를 말합니다. 즉,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산재를 지칭하는 중대산업재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두 번째,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세 번째,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시민재해가 별도로 추가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재해 발생 시 책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수단, 제조물의 관리 부실로 인한 대형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민간기업의 경우도 적용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이 이에 해당되는 사례일 것인데요. 경영 책임자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대형 사고를 방지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안전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안전 관련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충격을 안겨주었죠. 이 비극적인 사건은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허술함을 여실히 드러냈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계속되었고 정부와 국회는 더욱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결과로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적용 범위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대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공중이용시설이 적용 대상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철, 철도, 공항, 항만, 버스터미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시립도서관, 박물관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공중교통수단이 해당됩니다. 버스, 기차, 항공기, 여객선 등의 설계, 제조,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가 바로 그것이죠. 또한 가습기 살균제 등과 같이 제품의 설계 및 제조 결함, 유해 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 역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됩니다.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시설, 교통수단 또는 이들이 생산한 제조물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기업의 경영 책임자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카드로 띄워드리는 영상을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이 외에 공공의 영역은 어떨까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책임자, 즉 기관장, 지자체장, 이사장, 교육감 등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처벌 규정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에 각인시켜서 경영 책임자들이 안전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볼게요. 1700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이 사건은 제조물로 인해 발생한 시민재해로 만약 법 시행이 된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사고. 이 사고 역시 여객선이라는 공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고이며 선박의 관리 부실, 과적, 구조적 결함 등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중처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지금까지 20건 이상의 판결이 나왔고 점차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대시민재해는 아직 단 한 건의 판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고가 3가지가 있는데요. 2022년 10월 159명의 시민이 사망한 이태원 압사 사고, 2023년 7월 14명의 시민이 사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같은 해 4월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큰 부상을 입은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가 바로 그 예시입니다. 우선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의 경우 터널 구간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고 해당 시설의 설계 관리상 결함으로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볼 수 있기에 중처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충북지사, 청주시장,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등이 소환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의 경우 역시 교량 노후화가 사고의 원인으로 중대시민재해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현 성남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과정상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 내렸죠.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냈던 이태원 참사는 해당 장소가 일반 도로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중처법은 적용되지 못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자교 붕괴 사고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지자체장이 중처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자체장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지자체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이태원 참사 등을 참고해 공중이용시설 등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의 시작점은 인식의 개선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중처법 시행이 전담부서 설치, 담당자 지정, 예산 배정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선된 인식을 가지고 구축된 관리체계를 잘 이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넘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문화를 조직 내에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를 위해서 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공공기관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한계점과 이로 인해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법이 생겨난 그 자체만으로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중처법 시행 이전 대다수의 공공기관, 지자체, 공기업은 재난과 관련된 업무 외에 중대재해와 관련된 업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 시행으로 이러한 공공 영역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보다 세심하게 신경 쓰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많은 공공기관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죠. 이러한 노력이 누적되어 인식이 개선되고 우리가 보다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라 믿습니다. 민간 기업뿐 아니라 수많은 공공기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디지털 안전 보건관리 시스템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해서 정보를 남겨주세요. 제가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상 비판받는 부분이 이미 논의되고 있는 개정을 통해서 보완이 될 거라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